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으로 비문학, 독서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는요, 이번에 경화여고 학생들, 2학년 학생들, 이제 마지막, 올해 2024학년도의 마지막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올림포스 지문, 우리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제 3개씩 들어가는데, 총 12개의 지문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강의들은 다 찍어 올려놨었고, 아마 인문 파트랑 사회랑 과학 파트에 하나씩 강의가 없을 거고, 기술 파트는 2개 강의가 없을 거라서, 그거를 오늘부터 차분차분 찍어서 올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뭐 준비했냐면, 첫 번째 인문 5파트. 그러니까 인문 6과 아마 7은 있을 거라서, 인문 5파트 중에 이런 제목 갖고 있죠. 계몽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 그리고 표현주의에 대한 것들이 써있다. 자, 이 표현주의 보게 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세장가 입체파에도 표현주의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아마 표현주의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요거 어떤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아마 찾아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어쩌면 우리 본문에 있는 책하고, 그러니까 본문 그 신사고 독서 교과서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점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지문은 예술 지문이지만 여기는 인문 지문.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게 있나 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뭐부터 확인하죠? 우리 항상 문제부터 확인하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계몽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이니까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좀 중요한가 보다. 그리고 표현주의가 중요한가 보다. 근데 가가 있는 거 보니까 이 글은 가와 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에 대한 글인 거죠. 그러니까 가와 나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두 개가 뭔가 주제가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주의할 게 있는데 이렇게 비문학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문제들이 있다면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미 이 안에서 낼 만한 중요한 거리들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를 또 피해서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느 정도 조금은 뭐 유사하거보다는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용 자체는 조금씩 겹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정해진 본문화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문제 풀어보시면서 요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구나. 요러한 것들이 문제 속에서 이미 제시가 되었었구나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그럼 문제부터 확인해보죠. 자, 일단 20번 문제 보니까 가와 나의 공통점이에요. 자, 1번 앞에 보시면 근대사회, 근대사회, 근대사회. 그러면 이 글은 근대사회에 대한 글인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약간 삐뚤어졌네요. 약간 조금만 틀어볼게요. 자, 근대사회에 대한 글인 거구나. 그리고 근대사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니까 글을 읽으면서 혹시 문제와 해결 방안 이야기인가? 두 번째, 발전하게 된 과정과 예술적 관점이니까 어떤 발전 과정과 예술에 대한 얘기를 접목시켜놨나? 선생님이 지금 이걸 간단히 읽는 이유는 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글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미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읽으란 얘기예요. 생각 없이 글을 읽으면 이걸 읽어도 뭘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적으로 글을 읽는지 독서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게 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였어? 그럼 본문 다시 와 또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읽지 마시고 문제 먼저 읽고 그다음 본문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 뭔가 근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게 있는가. 네 번째, 근대사회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분석한 두 개의 이론이 나와 있나.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와 나의 공통점이잖아요. 함정팔 때 제일 좋은 거. 가에도 하나의 이론이 있고 나에도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상반된 관점이 있다. 그러면 이 4번 지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실수할 때 되게 많아요. 가번에서 긍정적인 얘기 막 하고 나번에서 그러니까 나번 글에서 나 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상반됐어. 그러면 4번 맞네. 상반된 관점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잖아요. 이론도 2개 나왔고. 근데 뭐가 틀렸냐면 가와 나의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 가 자체에 2개의 이론이 있고 그걸 갖고 상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와 나가 상반되었다 그러면 얘는 틀린 거죠. 잘못된 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상반된 관점이 있었어. 두 개의 이론이 있었어. 그럼 맞는 것 같아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할 건 항상 발문을 잘 읽어야 돼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니까 가에도 나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째요. 근대 사회의 과학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 안에 뭔가 과학혁명이 나와 있고 이걸 이어가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 나와 있나 체크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지문이 길어요. 이게 길 때에는 주의할 게 그냥 다 읽고 문제 풀려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가번 읽은 다음에 지울 수 있는 것 좀 지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가볼게요. 기억과 같이 말한 의도로 찾은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억 얘기 나왔을 때 이거 문제를 풀어야겠죠. 기억을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를 살펴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넘어가서 22번 문제. 보기의 내용인데 가의 내용 고려해서 A, B에 향한 단계를 적절한 거. 그러면 가를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언제 풀어야 돼요? 가 읽고 문제 풀어야 돼요, 여러분. 나번 가기 전에 가번 읽었으면 가번을 까먹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내야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그럼 기억이 어디인지 기억 볼 때 문제 풀고 얘는 가번 읽고 문제를 푼다면 적어도 두 문제는 미리 지문 다 읽기 전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 가보시면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이거는 나번 읽고 문제 풀어야겠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24번 문제는 아도르노와 가의 그러면 가에 아도르노 얘기가 있고 나에는 표현주 얘기 있구나 정도 체크하시고 이거는 두 개를 다 읽어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못 풀겠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가 25번인데 어휘 문제 이거는 A, B, C, D 나왔을 때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면 깨끗하게 끝.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20, 21, 22, 23, 24, 25 6문제나 있어요. 이거를 다 읽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앞에 내용 다 까볼 거니까 중간중간에 풀 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요. 문제 우리 핵심표 잡아줄 거니까 아직 안 읽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와야 돼요. 알았죠? 읽고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자, 요거 체크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아도르노가 생각한 계몽의 전개 과정에 대한 것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계몽이라는 게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전개 과정에 써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 그러니까 지금 근대 문명이 왜 파국은 좋지 않은 거잖아. 망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망했다. 국가가 깨졌다. 뭔가 국면이 깨졌어. 이런 뜻이니까 근대 문명이 뭔가를 깨지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성과 전체주의 그리고 나치즘이라는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성이 전체주의를 일으켰나? 혹은 나치즘을 이성이 반대했나?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같은 관계인지 반대 관계인지. 네 번째, 표현주의 왜 등장했을까? 다섯 번째, 사실주의 회화와 표현주의 회화의 차이점 무엇일까? 항상 차이점은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여섯 번째, 표현주의 작품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 6번을 본문을 다 읽었다면 여러분이 요거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정리 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본 지문이에요. 16,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해서, 자, 정리하면서 보실 거예요.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 합리적 이성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다. 그럼 포인트만 잡죠. 계몽주의는 뭘 한 거예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계몽주의는 뭐에 반대를 했대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를 했대요. 그러면 이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구시대에 반한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 반한 개념인 거고 얘의 특징은 합리적 이성을 통해 그러면 계몽주의의 첫 번째 특징 합리적인 뭐를 추구했대요? 합리적인 이성을 추구했대. 같이 통하는 말이죠. 합리적이다가 이성적이다는 말과 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깼냐면 이걸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걸 갖고 인류가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계몽주의.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핵심은 이성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는 17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리며 그럼 여기서 과학혁명이라는 것도 언제의 특징이냐면 계몽주의와 함께 가는 그런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대의 시작을 알리며 그러면 얘들아 이는이 뭐죠? 바로 계몽주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은 뭐의 시작이에요? 근대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계몽주의 얘하고 그 다음에
과학혁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과학혁명,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뭐의 시작이었냐면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은 근대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이성이 필요한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 계몽주의가 왜 이렇게 이성을 중시했던 거야? 여기는 요 이성, 얘를 중시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류에게 풍요도 줄 수 있고 플러스 자유. 자, 요네들을 뭐 할 수 있냐면 선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와요. 그러면 얘들아 앞에 있는 말을 이제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뭐의 좋은 점이냐면 이성의 좋은 점 얘기 많이 했어요. 이성에 기초한 사회는 인류에게 자유 줄 수 있어. 근데 그러나 나왔으니까 이성이 자유 줄 수 있어. 좋은 거야 하다가 하지만 나왔으면 이성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도르노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 계몽됐다는 건 뭐죠? 뭐가 차지했다는 얘기죠? 이성을 중시하고 있는 게 계몽이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성을 중시하다 보면 지구에는 뭐가 돼? 재앙의 징후만이. 그럼 징후라고 하는 것들이 뭔 뜻이죠?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25번에 25번 1번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 뭔가 재앙의 낌새가 빛나고 있다. 말을 바꿔오면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추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1번의 징후란 말은 오케이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재앙의 낌새만이 빛나고 있다 라고 하며 계몽에 대해 다른 입장을 그러면 계몽주의는 이성을 아주 좋게 봤어요. 그죠? 어떻게 좋게 봤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건 과학혁명과 더불어서 어떤 근대의 시작이자 혹은 인류에게 풍요와 자유를 줄 수 있어라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아도르노. 자, 아도르노는 어떻게 봤어?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무엇에 될 거야? 지구의 재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성이 지구의 재앙이 될 거란 얘기는 요 이성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1문단 주제는요. 그러면 계몽주의의 정의는 무엇이며 계몽주의가 무엇인지 정의 내렸죠? 왜냐하면 여기 써 있잖아. 계몽주의는 이러한 이념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계몽주의의 정의가 될 수 있겠고 계몽에 대한 아도르노의 생각은 어떻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다. 한 단 정리했어요. 그죠? 자, 2문단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를 계몽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뭘 중시하는 거죠? 이성을 중시하는 거죠. 자, 이성을 중시했던 계몽의 전개는 이니까 여기다 쓰자 그냥. 자, 계몽의 전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성을 중시하는 요 전개는 이런 뜻이겠죠. 자, 이성을 중시하는 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 과정이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쓸 거냐면 아도르노가 계몽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아도르노가 내가 계몽 전개 과정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나 봐요. 그럼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지배냐면 자연에 대한 지배. 그러니까 그냥 자연 지배라고만 쓸게요. 자, 2번은 뭐 지배? 인간 지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내적 자연 지배니까 여기다가 인간의 내적 자연. 내적 자연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내적 자연까지 지배하는 게 나타나나 보죠.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읽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단계인 자연의 지배니까 첫 번째 단계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계로 이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과정이란 말이 써 있는 거죠. 됐죠? 자, 일단 자연에 대한 지배예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했다. 그럼 질문이에요. 왜 자연을 지배한 거예요? 이러한 지배를 한 원인이 뭐죠? 바로 자기 보존.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왜 지배하게 된 거야? 그동안 우리가 자연의 위협 속에 살았거든. 그러면 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건 뭐냐면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아이고 미안해요. 나와라. 나와. 이런 펜이 안 나오네요. 오케이. 다시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뭐냐면 저기 써 있는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연을 뭐하게 되었다? 지배하게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연에 대한 지배라고 하는 것들을 왜 하는 거냐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얘기네요.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근대 이전의 사회는 자연이 몰아닥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의 삶이 자연의 위협 속에 존재했다. 뭐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홍수가 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불이 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로부터 지배하는 것이다.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 과학혁명은 자, 과학혁명 뭘 갖고 하는 거였죠? 아까 이성을 갖고 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과학혁명이라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얘와 얘가 함께 근대의 시작이었으니까 과학혁명은 뭐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어떤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과학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뭐 하겠어? 벗어나게 했어. 그럼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준 건 뭐죠? 바로 과학혁명이에요. 왜? 과학혁명은 어떤 그러니까 미신과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물을 바라볼 때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하니까.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만 인정하잖아요. 과학은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귀신이만 나오는데 귀신은 과학적이라고 얘기해? 아니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미신과 환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과학혁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사회는 자연의 위협이 있던 사회고 그 전의 사회는 미신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런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고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그러면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 바로 뭘 바탕으로 한 거죠?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자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했다는 얘기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뜻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전부 다 이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성 중심으로 여러분 읽어나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를 무기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했다. 그러면 얘들 무슨 얘기죠? 이를 무기로니까 요 이라는 것들은 뭐죠? 여기 있는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무엇에 바탕을 둔? 이성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이성의 바탕을 둔 요 자연지배라고 하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의 특징은 이렇게 넘어올게요.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그죠? 경험적인 이 지식을 토대로 해서 뭘 했냐면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했다. 자, 공고히 했다는 것들은 단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 속에는 인간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가 지배를 받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왕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는 인간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관계를 어디서? 자연에게도 이것들을 행사하게 됐나 봐. 그래서 이걸 공고히 해서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 힘을 그러면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지배와 피지배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사회적 관계를 더 공고히 해서 뭘 키워? 이걸 통해 집단적인 힘을 키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거대한 자연에게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그 자연을 우리 이제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합리적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뭘 했냐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공고하게 했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뭘 하게 됐냐면 결국은 집단적 힘을 키우게 된 거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뭘 했냐면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 어떻게 했어?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 했던 행동인데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공고히 되니까 결국은 집단적인 힘이 강해지게 됐고 이 힘을 바탕으로 자연을 뭐하게 됐어?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죠. 여기의 포인트는 주제에 아도르노가 주장한 계몽의 전개가 첫 번째인데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자연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 근데 위협 속에 살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돼.
근데 미신과 환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자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과학혁명 등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이 구비가 됐어. 이것들은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니까 우리의 어떤 똘똘 뭉친 힘이 강해졌어. 이제는 그 뭉친 힘으로 말미암아 자연에게 저항할 수 있게 됐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인간의 자연을 지배하는 경지까지 오게 된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문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지배적 양식이 강화되면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인 뭐로? 인간에 대한 지배로. 그러면 인간에 대한 지배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가져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인간에 대한 지배를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지배 양식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사회 속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 관계가 좀 더 공고해지면서 인간에 대한 지배까지도 발전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계속 이성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성이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성, 요게 지금 사물의 본질, 이 사물은 무엇일까? 이 사물의 본질은 무엇일까? 본질을 파악하는 기능을 하는 게 원래 이성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성은 지배랑은 관계가 없었던 말인 거죠. 이성은 원래 뭐 하는 거야? 어떤 개념이 있을 때,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저 사물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이었던 거야. 그냥 생각하고 이것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힘이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본래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인간과 자연을 뭐 하기 시작해?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원래부터 지배했던 거고 이제 어디까지? 여기서 포인트는 얘를 지배하는 걸 넘어서서 얘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포인트, 인간 지배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이성이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본래 역할을 상실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노란색 쓸게요.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성의 성질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이 이성이라는 것들이 본질 파악에 끝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본질 파악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데 어떤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잘못된 도구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미명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사전적으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미명은 그럴듯한 명목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적어줄까요? 미명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이라는 어떤 명목 아래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잠깐만 넘어가죠. 2번에 미명.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밝힌다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얘기했던 미명은 그럴듯한 명목이잖아. 근데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밝히는 걸 우리가 뭐 한다 그죠? 야, 원인을 규명해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규명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규명과 미명은 다른 말이니까 정답은 쉽게 2번이란 걸 체크해낼 수 있겠네요. 상황상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자연당 지배한다. 그 합리성이나 미명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이 인간을 지배하는 경지에서는 이성이라는 게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뭐로만 쓰여요? 도구로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계속해서 이 도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용이 이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개인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했대.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뭔가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들이 원래 이성의 역할이었거든. 이성은 뭔가 사물을 볼 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갖고 있던 건데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이성이 본래 역할을 못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실했어. 왜 그런 거야? Why? 왜? 물어본다면 이성이 본래 역할을 상실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상실하고 도구적 이성이 됐으니까. 자,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개인이 자율성이 없어지고 왜 자율성이 없어진 거죠? 지배를 받게 됐으니까. 그죠? 지배를 위한 도구로 이성이 사용되면서 이성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를 받게 됐으니까 자율성이 없어졌겠고 비판적 사유 능력 왜 없는 거죠? 저게 원래 이성의 본래의 능력이었는데
지배를 받는다는 것들은 수동적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당연히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전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는 점차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어떻게? 전체주의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 지배라는 것들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냐면 이걸 통해서 넘어가서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게 되고 이 결과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전체주의적 성향까지.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적 성향이라는 게 왜 생긴 거냐면 이성이라는 게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어서 생긴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본래의 기능을 잘 갖고 있었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고 자율성을 중시했을 거고 그러면 전체주의라는 것들은 생기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주제. 아도르노가 주장한 계몽의 전개 과정 두 번째 단계의 거고 인간에 대한 지배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결국 자연 지배에서 인간 지배에서 이제는 여기까지 가야 돼.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자. 자, 자연과 인간 지배, 인간 사회 지배자가 된 인간은 자, 자연 지배한 게 1단계였어요. 그죠? 요게 첫 번째 1단계. 그 다음에 인간 지배는 2단계예요. 이제 마지막 3단계로 갈 것 같아요. 여기에 지배자가 된 인간은 계몽의 마지막 단계. 그렇죠. 인간은 내적 자연마저. 내적 자연이 뭐예요? 모르니까 설명해 주죠. 내적 자연이라 하면서 정의 내리네요. 자연이란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인 요소를 말한다. 아, 쉽게 말해서 내적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 그렇죠?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욕망 이런 것들이 내적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고 싶어. 밥 먹고 싶어. 키 크고 싶어. 뭐 이런 욕망들 있죠. 그다음에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 슬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내적 여기선 인간의 내적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여겨졌다. 왜요? 이성이라는 게 자연과 인간 사이를 지배하고 이제는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성이 변질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여기서 내적 자연이 이런 건데 내적 자연이 비합리적이야 목적 달성에 방해가 돼 라고 생각되는 시기까지 와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얘들아 여기서 비합리적인 게 인간의 내적인 자연이잖아. 내적 자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은 비합리적인 인간인 거야. 그럼 그 비합리적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두면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뭐해? 억압하기 시작했어. 그럼 내적 자연이 비합리적이니까 이거를 억압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 합리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왜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죠.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중요한 포인트는 합리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내적 자연이 지배하는 것들은 포인트가 이런 거네요. 합리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 스스로 내적 자연을 뭐하기 시작한 거죠? 미안해요. 좀 지울게요. 내적 자연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내적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는 비합리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내적 자연은 비합리적이니까 억압해야 돼. 그럼 우리는 합리적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인 거죠. 이해했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내적 자연 억압해 넘어가요. 야만했다. 역설적이게도 자연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가 질문 있어요, 여러분. 자연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가 몇 단계죠? 이게 지금 1단계잖아요. 1단계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가 그러니까 처음엔 자연을 지배하다가 이제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지배까지 이어지게 돼버린 거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한 불안과 절망을 감당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내적 자연이라는 것들이 억압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이 결과 허무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기 소외 때문에 자기 소외로 인해서 어떤 불안감이나 혹은 절망감 같은 게 생겼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자유롭게 뭔가 마음속에서 펼쳐나오는 어떤 감정이나 욕망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존재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허무감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불안감과 절망감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이 생겼던 거야. 그래서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를 세이렌의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가 여러분 책에 보게 되면 A를 말하기에 블라블라블라 써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사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이 세이렌의 일화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몽의 전개 과정이 뭐다? 유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이렌의 일화가 뭔지는 뒤에 보기 부분에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죠. 4문단 주제예요. 아도르노가 주장한 계몽의 전개 과정 그리고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까지 설명을 다 하고 마무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도르노가 여기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마무리 하나 해야 될 거예요. 5문단 가서. 자, 정리하죠. 이처럼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 결국은 지금 자연 지배하다가 인간 지배하다가 인간의 내적 자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지배가 심해졌던 거잖아.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에 뭐가 느꼈냐면 불안감과 절망 이런 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 바로 뭐다? 이것이 계몽의 전개 과정, 즉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돼요. 이게 뭐였죠 아까? 이게 자연에 대한 지배였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지배를 왜 했냐면 자기 보존 생각 때문에.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배, 써있구나. 여기서 시작되어서 요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지배가 나타나게 됐고 이 지배 이후에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그 결과 근대 문명이 어떻게 됐다?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래서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라든지 아니면 나치즘. 자, 왜 자율성을 억압하는 거지? 인간은 비합리적인 내적 자연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억압해야지만 당연히 사람이 합리적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이 되기 위해선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까 전체주의였잖아. 그리고 히틀러에 대한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 왜 생기는 거죠? 이것은 지배 논리로 진화된 근대 이성. 그러니까 누군가를 학살하는 거는 걔네들은 비합리적인 존재들이야. 그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 얘네들은 뭐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아도르는 이 이성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빼올게. 이성이라는 것들이 전체주의라든지 또는 나치즘이라든지 또는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 무슨 얘기죠? 이성이라는 게 되게 좋아 보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성 빛 아래에서 오히려 야만스러운 뭔가 싹들이 자라나서 결국은 이 세계가 이성으로 인해서 뭐가 되었다?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거의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결과적으로 아도르노는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요 5문단 주제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한 계몽주의가 주제가 될 수 있겠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자, 5문단까지 문제 풀었어요. 우리 정리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자, 일단 세 가지가 포인트죠.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간단하게 띡띡띡 정리해볼게요. 자, 자연 보존 위해서 자연 지배했던 것들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지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요 단계에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런 과정이 근대 문명을 파국으로 치닫게 해서 지배 논리로 변한 근대 이성 때문에 이런 모든 게 벌어졌다. 결국 지배 논리로 변했던 근대 이성. 이성이란 것들은 원래 지배하기 위해 생긴 게 아니라 원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성은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본래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에서 벗어나서 지배 논리로 바뀌면서 도구적인 이성으로 사용이 되면서 결국 근대 문명이 이렇게 안 좋게 됐구나라고 이 과정들을 보여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건 선생님이 정리한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문제 간단하게 풀고 자 넘어갈게요. 자, 21번 문제. 기억과 같이 말한 거. 아까 우리 뭐 싹이 돋고 있었다 이런 맨 마지막 부분 있었죠. 자, 계몽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자연을 회귀하려는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사회적인 그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2번.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 자 이성을 중시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했다. 그쵸? 계몽이라고 하는 것들의 명목하에 그 차가운 싹들이 결국 이렇게 파국의 싹을 도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너무나 쉽게 2번이라는 게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했죠? 다음에 3번에 신화적 상상력 기반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힘이 약화된 것. 이성이 약화된 건 우려하지 않았어요. 이성의 힘이 너무 세서 문제였던 거죠. 4번이요. 인간 소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고요. 5번째,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 회복해야 한다?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 때문에 지배가 생긴 거고 그 지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욕망을 회복하면 더 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세이렌이 이란데요. 요 얘기가 보면 인간을 유혹해서 재물을 삼는 세이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자연의 위협으로 보고, 그러면 자연의 위협이니까 우리 처음에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게 자연을 지배하는 거였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을 막았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귀를 막아버린 거죠. 그럼 뭐예요? 강압적으로 통제한 거잖아. 그치? 강압적으로 통제. 다음 B. 아름다운 노랫소리 유혹에 빠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게. 욕망을 억압한다는 건 아까 어디였지?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거하고 통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 결국 맨 마지막에 무사히 섬을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무사히 섬을 지나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책에서 아마 이게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결국은 무사히 섬을 지나갔다는 거는 섬을 지나가지 못하게 이 자연이 방해했던 건데 그 자연의 지배로부터 뭐 한 거냐면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과정을 쭉 써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오디세우스는 이 부하들을 억지로 막은 거니까 여기는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인간의 내적 욕망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A는 뭐로 볼 수 있을까? A는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을 강압적으로 억누른 거니까 자연에 대한 지배는 아닌 것 같고 인간 자체에 대한 지배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다면 아마 1번, 2번 정도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B에서 얘기했던 유혹에 빠져 욕망을 억눌렀다고 했으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내적 자연이었잖아요. 그럼 이 B번은 당연히 뒤에 있는 내적 자연.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냐면 2번밖에 없다. 너무 쉽게 문제가 풀렸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2개 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총 6문제 중에 아까 어휘 문제 해결했고 방금 우리가 기억에 대한 거 해결했고 세일을 해결했으니까 우리 3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가와나 다 읽어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것도 이미 풀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풀도록 하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4번 질문이에요. 자, 이번엔 고대의 신화 그리고 중세의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 자, 똑같이 또 이성 얘기 나오죠. 그렇다면 그 4번 지문도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와나를 묶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거 정리 다 했죠? 자, 깔끔하게 정리 잘 해보시고 결국 가와 나를 묶을 수 있는 건 있다. 자, 가와 나를 묶을 수 있는 건 이성이라는 단어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였다. 자, 서구인들에게 그런 거였나 봐요. 중세의 신중심 사고에서 이제는 이성이라는 게 인류를 구원할 빛이었대요. 자, 그러나 이성을 맹신이 뭐죠?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냥 무작정 믿는 거죠. 그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 문명의 병폐를 경험했다. 이성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 결과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럼 아도르노의 생각과 좀 비슷하다. 그죠? 아도르노는 이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였고 여기서 말하는 나번의 포인트도 이성을 맹신하니까 전쟁이라는 게 비극이 생겼고 전쟁의 비극은 아까 전체주의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치즘 이런 거. 그죠? 물질의 병폐를 경험해서 유럽인들은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자 그러면 결국 이성을 맹신했더니 이런 병폐를 경험하게 됐고 그 결과 이성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됐고 그 결과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이 그러면 정리 좀 해보자. 이 글이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지만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 중세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뭘 중시하기 시작했냐면 이성을 중시하기 시작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중세에 대해서 저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성을 중시했던 거야.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것들이 근대 서구인들에게 뭔가 인류를 구원할 빛으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를 맹신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결과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물질 문명의 병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결과 이성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고 플러스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회의감이 들면서 실존 문제에 관심이 들어 이거에 대해서 누가 하기 시작했냐면 젊은 예술가들 넘어가요. 사회 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면서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했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뭐다? 표현주의다. 그럼 정리하면 이성의 회의감 가지고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젊은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 젊은 예술가들이 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이들이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인간 내면에 관심을 가진 것들이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하는 거냐면 표현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세잔과 입체파랑 우리 교과서 그래도 보게 되면 표현주의는 인간의 내면을 중시했다라 나왔고 인간의 내면을 중시한 표현주의와는 달리라고 나오면서 아마 입체파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주의의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정서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내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내면이다. 그럼 정리하죠. 표현주의가 나타낸 배경이 무엇인지 뭐죠? 이성을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그 결과 이 사회가 전쟁이나 어떤 저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어떤 물질의 병폐가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성에 대한 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그 이성이란 것들을 맹신하지 말고 인간의 뭐에 좀 더 집중해보자. 내면에 좀 더 집중해보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바로 이문화 넘어갈게요. 자, 표현주의는 한마디로 감정을 표현한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죠. 이제부터 뭐 얘기할 거냐면 표현주의 얘기할 건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 나번 지문은 표현주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표현주의는 한마디로 뭘 표현한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 표현주의는 뭘 표현하는 거 봤더니 인간의 감정. 그래서 내면을 내면이라는 게 감정 얘기하는 거구나. 오케이? 자, 인간의 내면을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였다면 표현주의 회화, 그러면 이제 비교하네. 표현주의 회화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반대로 가져올게. 사실주의 회화라는 게 있다. 근데 사실주의 회화는 뭐 했냐면 얘는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사실주의 회화라고 한다면 얘는 작가의 감정,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 얘들아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바로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인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사실주의 회화. 근데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등을 표현하는 거, 그럼 여기서 표현주의는 사실주의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죠?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등을. 그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말인 거니까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감정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표현주의는 뭐 표현하는 거구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구나. 너무 쉬운 얘기네요. 그래서 밑에요. 표현주의 화가인 마티스. 자, 동그라미 치고요. 마티스 얘기예요. 화가 노트에서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 회화는 표현이다. 그게 표현주의잖아.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눈으로 본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건 사실주의 회화. 마음으로 느낀 것. 이게 뭐죠? 마음으로 느낀 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겠지. 이 마음으로 느낀 감정을 마음에 전달하는 것. 그러면 표현주의는 뭐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그대로. 그러니까 표현주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작가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고 그 작가의 마음을 감상하고 있는 이 관객의 마음속에 느끼는 것. 그것이 표현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오케이? 이해했죠?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한다?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넘어가요. 수다님을 강조하였다.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규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무슨 주의 회화죠? 사실주의 회화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거란 얘기하는 거고 이걸 거부했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이다. 자, 아방가르드란 말이 여러분 책에 뒤에 더 있는데 이게 뭐 기존 예술을 부정하고 뭐 써있거든? 요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방가르드 나오게 되면 기존 예술을 부정한다. 그리고 뭔가를 혁신한다. 이런 뜻이야. 아방가르드하다. 혁신적이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걸로 혁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주제예요. 사실주의 회화와 표현주의 회화를 뭐하고 있죠? 간단하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간단한 내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근대 사회가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 그 이성에 중시하는 결과
전쟁이나 혹은 물질물 병폐 때문에 사회가 망해가는 것을 봤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성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갖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게 표현주의라고 했는데 표현주의란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그 감정을 표현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니까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걸 마음에 전달하는 것을 얘기한다. 됐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르니까 좀 혁신적이라 볼 수 있으니까 아방가르다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사실을 재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을 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를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넘어가요. 자, 표현주의는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 둔다.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감정 표현이 표현주의예요.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난다는 특징이 있다. 와,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포인트는 대상의 색과 형태가 뭐가 돼요? 왜곡이 돼요. 자, 요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노란색 칠할까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표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대상의 색이나 형태를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대로 표현하면 뭔가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색의 경우 각각의 색감이 주는 주관적인 느낌. 자, 이건 주관 느낌은 뭐죠? 색감이 주는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이걸 보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건 다를 수 있잖아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동일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통해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 했다. 자,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 쓸까요? 똑같이 일단은 색감이 주는 주관적인 느낌, 그죠?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 다음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 이게 바로 얘기했던 그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사물이 원래 색깔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느끼기에 빨간색이 파란색처럼 보여? 그럼 파란색을 묘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시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자의적이란 말 요번에 여러분 배웠죠. 이 자의적이란 말은 아마 요번에 언어 지문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의적은 임의적이다. 네 멋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임의로 선택한 색.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색감이 주는 주관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물의 고유한 색을 뭐 한다는 거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넘어가요. 색이 사용되었다. 또한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거친 그러면 이런 느낌도 있고 또 하나가 다소 과장되고 거친 붓놀림. 자, 내가 지금 적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표현주의 특징들인 거예요. 이러한 붓놀림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자, 왜죠? 이게 나타나는 것들은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과장되고 거짓된 그 거친 붓놀림이 나타나는 건 왜 그런 거냐면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거친 붓놀림이 나타난다. 그리고 미안해요.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 표현주의는 전쟁 이후의 사회적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래서 얘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불안과 고통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왜? 이 불안과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니까. 이거를 잘 담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표현주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체크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3문 넘어가 볼게요. 자, 표현주의는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럼 뭐죠? 그동안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어서 인간의 감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회화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즉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을 평가받았다. 이런 거 우리가 다른 말로 의라고 얘기하죠. 뭔가 갖는 의미니까. 그래서 얘는 중간 포인트가 뭐냐면 회화를 대상의 보통은 외면만 평가했었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어디까지? 내면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이 표현주의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이는 훗날 선이나 형, 색 등의 조형 요소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 미술에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표현주의 미술이 갖고 있는 의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 정리했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겠죠. 갑시다. 자, 표현주의예요. 이렇게 세 개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표현주의는요. 이성을 맹신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표현주의가 생겼다. 근데 이 표현주의 회화는 기존 사실주의 회화는 좀 다른 점들이 있었다. 기존은 있는 그대로 표현했지만 얘는 작가의 내면의 감정은 주관적인 거고 느낀 바를 그대로 표현했다. 그래서 사실적인 재현을 거부했었다. 그리고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었었는데 이걸 했다라는 건 뭐였냐면 작가가 자의적, 임의대로 색을 선택했었고 작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이 높기 때문에 다음 과장되고 거친 분놀림을 통해서 어떤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 깔끔하게 했어야 돼요. 자, 정리 끝 다 했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20번 문제예요. 가원의 공통점인데요. 결국은 얘기할 때 근대사회의 문제점 나와 있었는데 해결 방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결 방안 자체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2번, 근대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 발전하게 된 과정을 얘기한 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술적 관점에서 예술적 관점은 나번만 있었지. 가는 없었지. 그러니까 공통점 안 되는 것 같아. 3번, 근대사회 부정적인 측면이 뭐였죠?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 망했다 이런 거였잖아. 그거를 비판하고 있다. 맞네. 다음 몇 번? 3번이죠. 간단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 아까 문제 풀었으니까 넘어가고요. 22번도 문제 풀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이요.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다는 거. 근대 이성의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은 인간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아까 여기 있네요. 인간의 실존에 관심을 가졌다. 맞는 말이네. 그죠? 다음 2번이요. 표현주의는 젊은 예술가들 중심으로, 그죠? 예술가 중심으로 했다는 거. 맞는 말이네요. 3번. 마티스에 의하면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다. 아니지. 마티스 뭐라 그랬죠?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거라 했잖아. 눈으로 보는 걸 눈으로 하는 건 사실주의 회화니까. 다음 몇 번? 3번이죠. 너무 쉽게 나왔네요. 4번이요. 표현주의는 인간의 감정까지 다루었다. 맨 마지막엔 요거죠. 여기까지. 다음 5번이요. 표현주의는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케이. 혁신적이다. 아방가르드하다. 설명 다 했던 거죠? 여기 아방가르드였어요. 자, 마지막 문제는 24번이에요. 아도르노와 표현주의 관점에서 본 것들. 뭉크의 작품 절규인데요. 핏빛으로 물든 하늘과 검은색 강물을 왜곡해서 표현한, 우리 아까 표현주의 특징이 있었다. 왜곡, 그죠? 왜곡 표현한 것으로서 존재의 허무감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 이것도 아까 표현주의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작은 법보다. 표현주의 작가니까 그렇겠구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네. 자, 1번이요.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감정은 근대 이성. 그러니까 지금 가와 나의 관점에서 이 표현주의 작가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아까 아도르노 있죠? 이성 비판했던 사람. 작가가 표현하는 감정은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온 인간의 내적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그쵸? 아까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 같은 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감정은 인간의 내적 자연? 아까 감정이나 욕망들이 내적 자연이라 했으니까 맞는 말 2번이요. 작가가 전달하는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사회의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 관련있다. 아까 가번에서 아도르노가 뭐라 그랬죠? 이성이 팽배하니까 그로 인해 허무감과 어떤 존재의 허무감 같은 것들만 생겼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성이 팽배하면 존재가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비합리적인 존재를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비합리적이니까 개인의 욕망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고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다 보니까 나는 왜 존재해야 되지? 하는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도르노의 생각이었잖아. 그치? 이성이란 게 이런 문제 갖고 왔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자, 3번 가죠. 나예요. 해골 영상에서 보니까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했다. 아까 왜곡했다라는 게 표현주의 생각이었으니까 오케이. 4번. 이병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감상자도 고통을 느끼게 한. 위에 보니까 감상자 고통을 느끼게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왜곡해서 표현함으로써, 그죠? 그러면 기존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색을 왜곡해서 표현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전통에 따라 표현해서 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기존의 전통과는 달리 왜곡해서 표현했다. 주관적인 감정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 이걸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걸 느끼게 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연결고리 잘못 잡아져 있네요. 그죠? 답은 4번이겠네요. 자, 마지막 5번. 자의적인 선택한 색이 사용된 거니까 맞죠?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 표현주의 특징이 바로 자의적인 선택이었으니까 다 했네요. 이것도 아까 문제 풀었으니까 다 했네요. 저기까지 문제 끝. 다 했어요. 그죠? 자, 선생님이 좀 긴 시간 동안 강의했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요 아도르노하고 표현주의 얘기했어요. 별개의 지문은 아닌 것 같고, 자, 요것도 정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살짝 피해드렸어요.
별개의 지문 아니고요. 이번에 여러분 쇠장과 입체파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지문이기도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이성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통 이성을 우리가 좋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성적이라고 하면 뭔가 사람이 좀 차분해 보이고 뭔가 막 다혈질이 아닌 것 같고. 근데 근대 사회에서의 이성이라는 것들은 오히려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어서 안 좋은 영향들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었고 근대 사회가 파국으로 치달은 데는 이런 이성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 요거 이성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게 오늘 지문 가와나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성. 이성 뭐죠? 생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지문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 파트 강의 안 했던 거 있는데 그 사회 파트 지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